지구는 인간만의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동식물들과의 공존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반세기 동안 야생동물 69%가 멸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세계 자연기금 그러니까 WWF라고 하는 국제 NGO가 있어요. 네. 이 단체가 98년부터 2년마다 지구생명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생태계 관련 보고서를 내는데요. 최근에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구생명 지수라고 해서 런던 동물학회가 만드는 지표인데요.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얼마나 줄었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가 분석한 건 3만여 개체군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예. 1970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한 뭐 반세기가 조금 안 되죠. 그 기간 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개체군의 69%가 줄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오해를 좀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69%가 줄었다는 게 진짜로 야생동물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 수가 줄었다라고 하면 네. 기본 전제가 동물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의 수를 우리가 일일이 개체수를 파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개체군이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방산개구리라고 하는 그 종이 있죠. 네. 얘는 뭐 러시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면 좋겠으나 그게 어려우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는 북방산 개구리와 러시아에 있는 애들은 종은 같지만 사실 서로 교류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체군 이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의 일부를 표본 조사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만큼이 사니까 요 개체군에는 대략 요 정도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규모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번 보고서에서는 그런 규모의 그런 이제 개체군을 한 3만 개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지역에서는 그 개체군이 한 80% 이상 줄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뭐 50% 줄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을 쭉 내봤더니 69%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3만 개를 조사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적인 의미만 따져보면 서울의 북방산 개구리가 한 69% 줄고 인도의 벵골 호랑이도 69% 정도 줄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평균으로 그냥 다 개념을 적용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69% 정도 줄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거는 개체군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한 100마리 정도가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 한 30여 마리 정도밖에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종이 있다는 거죠. 거의 대멸종 수준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6차 대멸종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미 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학계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고생대 때 2번 있었고요. 그래서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올 때 또 한 번 있었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서 쥐락이 넘어갈 때 또 한 번 그리고 중생대에서 신생대 이렇게 넘어올 때 한 번 이렇게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추정컨대 한 50에서 많게는 75%의 생물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9%라는 숫자를 들으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빠른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이런 시기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제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기존 대멸종을 이야기할 때 기준은 종이거든요. 종. 네. 그래서 종 전체가 완전히 멸종된 게 50에서 75%다라는 거고 이번에 나온 69%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체군의 규모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죠. 하지만 이제 워낙 반세기라는 진짜 몇백만 년 이런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짧은 그 시간 동안 이만큼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속도긴 하죠.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대단하게 우리가 되게 심각성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사실 느끼시기도 할 텐데 네. 저는 이걸 약간 인지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뭔가 놀라려면요. 사실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상식에 대해서 되게 놀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멸종 얘기가 나와도 우리한테 뭔가 친숙한 북극곰이라든가 뭐 펭귄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그런 애들이 이제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하면 불쌍해 어떡해 막 이런 이제 심리적 감정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뭐 비바리뱀이라든가 가비알 이렇게 잘 듣도 보도 못한 네. 이런 동물들이 갑자기 멸종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런가 보다 싶긴 하지만 얘는 어차피 내가 몰랐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원래 없던 동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막 크게 감정적인 어떤 동요나 이런 게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들은 그만큼 보호를 받을 기회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WWF 그 사무총장이 CNN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렇게 하면 뭐 호랑이라든가 판다, 네. 코끼리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동물들 떠올리는데 사실 이런 동물들 중에는 개체수가 회복된 게 많다. 예를 들면은 그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해 호랑이가 여러 보호 활동에 힘입어서 2015년 이후에 개체군이 40% 늘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고요. 판다도 2016년에 그 멸종위기 위험도가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덜 위험한 쪽으로 한 단계가 내려갔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아마존 분홍강 돌고래라든가 콩고에 사는 동부 저지대 고릴라 뭐 이런 애들은 20여 년 동안 최대 80%까지 개체군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더라고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 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개체군을 늘려나가네. 네. 이런 걸 하니까 보호하는 동물은 오히려 개체가 늘어나는데 네.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두는 맞아요. 그 뭐 동물은 사실 사라지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야생동물 감소도 지역적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제 이번 조사에서 아마존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열대 지역의 개체군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무려 94%나 됐고요. 여긴 심각하네요. 네, 그다음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이런 순이었고 생물종 중에서는 담수 생물의 개체군이 83% 줄어서 감소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서 걔네들이 사는 그 서식지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이동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제 뭐 사람 때문이겠죠. 이제 인간 영역을 넓히면 그만큼 이제 야생동물이 살아갈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뭐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걸쳐서 계속 농지를 확대하려고 뭐 개간을 한다든가 수렵이나 벌목을 하든가 뭐 오염 물질이 유입됐다거나 침입종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개체군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지금까지 주된 이유는 수렵이라든가 벌목 이런 게 컸어요. 네. 그런데 2015년에 마침내 이건 진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최초의 포유류 멸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어디서요? 그 호주 북동 쪽에 그 파푸아 뉴기니 아래 무슨 브램블케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조그만 그 섬이 있어요. 예. 여기에 지역 고유종의 어떤 쥐가 살고 있었는데 이게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오르다 보니까 바닷물이 자꾸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식물들이 고사를 하고 또 이제 보금자리가 자꾸 그 바닷물에 휩쓸려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2016년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여기서 이 쥐가 공식적으로 멸종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근래 들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이 되는 그런 네. 사례가 진짜 나타났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 이게 해법 역시 잘 떠오르지도 않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생물 다양성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그렇게 그럼 이제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워낙 여기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기후변화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호랑이만 봐도 사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이제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48년도에 만들어졌고 규모도 뭐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그런 덩치에 비해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낮죠. 이게 여기서 이제 멸종위기종 등급 매겨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뭐 하지라고 했을 때 사실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나 이런 면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측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생물 다양성 이런 쪽에서는 좀 이제 평가 이제 수준이 너무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목표를 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게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겁니다. 네이처 포지티브가 뭐예요?
실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이게 굉장히 요새 핫한 용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온실가스 얘기할 때 뭐 넷제로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넷제로라는 게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더 총량을 0으로 만들자. 예,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가 이제 넷제로잖아요. 근데 네이처 포지티브는 이게 지금 이미 상태가 너무 무너져서 이걸 유지하는 걸로는 안 되고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그 플러스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도 약간 뭐하죠. 예. 왜냐하면은 네이처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주에서 지난 이번 달 중순에 세계 자연보전연맹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우리나라 제주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많이 나왔던 게 왜 피터 드러커의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연이나 생태계 이런 쪽에서는 뭔가 자연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네이처 포지티브란 목표를 두고 그러면 우리 그 추상적인 자연을 어떻게 정량화해서 목표를 달성할 건가 여기에 좀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용어라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개념이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더 오염을 시키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래 자연 그 상태로 되돌아갈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량화된 수치를 앞으로 만들어내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야생동물도 걱정이지만 야생동물 이전에 우리가 다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아까 이제 대멸종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멸종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그 당시에 우점종이 큰 피해를 받았거든요. 네 번째 대멸종 때 이제 여러 굉장히 다양한 파충류가 진짜 춘추 전국시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거의 다 사라지고 공룡, 악어 이런 것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룡의 시대가 활짝 열렸죠. 그러다가 5번째 대멸종이 와서 완전히 공룡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숨죽여 있던 그 포유류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6번째 대멸종이 오면 이번에는 지금 현 세대 우점종인 우리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멸종 저항 운동이라는 환경 단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과 다른 거는 과거에 이제 대멸종이라는 건 뭐 운석이 충돌하다든가 화산이 터진다든가 뭔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딱 발생을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걸 다 알고 그리고 이 큰일 나는 상황을 만든 게 바로 우리라는 걸 또 알고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네이처 포지티브라든가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갈 길이 멀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사실 어떤 이슈든 이제 관심이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12월에 캐나다에서 열릴 그 생물 다양성에 관한 당사국 총회가 있거든요. 이게 4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원래 2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엔 4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네. 뭔가 좀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